내 딸의 남자가 내 눈앞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는 청소하는 척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50년을 살며 한 번도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별빛 기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장세훈입니다. 올해 52. 평생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신문을 2번씩 읽고 그렇게 하루를 채워나가는 사람이죠. 아내는 늘 말합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희미하게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도연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집 앞 공원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딸도 없이. 처음에는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딸아이랑 헤어지겠다는 건 아닐까?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온갖 사람들 얼굴 봐왔지만 그날 도연이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그 눈빛. 아버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일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일자리? 도연이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어요. 방학이라 수입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가 뭐 하나 구하겠다고 굳이 나한테 먼저 말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래, 뭔데? 학원이라도 가려고? 그가 잠시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청소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 직원? 대학 강사가?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가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청소 일을 한다니요. 도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돈이 급한 거면 내가... 아닙니다, 아버님.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찾아야 할 게?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집념인지, 아니면 복수심인지. 30년 넘게 민원실에서 일하며 온갖 사람들의 눈빛을 봐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 그런데 도연이의 눈빛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그 마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숨겨진 게 있다는 거야?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이 이 일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수첩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거기에 적힌 게 바로 그 마트 이름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수첩? 대체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도연이는 진지했어요. 농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지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다 끝나면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딸에게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위험한 건 아니지?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도연이의 말을 되새김질했어요. 스승이 죽기 전에 남긴 수첩, 대형마트 안에 숨겨진 무언가, 청소 직원으로 위장 취업.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딸의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위험한 건 아닌지, 명예퇴직한 52살 전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5시 반,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몰래요. 도연이가 말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묘하게 뜨거웠어요. 마치 오래전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검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는 도연이를 찾았습니다. 회색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경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실례합니다. 저 안에 제 조카가 오늘 첫 출근하는데 잠깐 확인 좀. 엉터리 거짓말이었지만 경비는 그냥 손을 흔들며 들여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매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이라 텅 비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진열대를 닫고 어떤 이는 물건을 채우고 어떤 이는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도연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수레를 끌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들이 가득한 수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마트 안에서 도연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멀찌감치 서요. 52살 먹은 남자가 마트에서 미행이라니 우스운 일이지만 묘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하던 날처럼요. 도연이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이제 변기소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 수첩이 스승님께 받은 그 수첩인가? 청소를 마친 도연이는 매장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카트 정리를 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슬쩍 뒤따라갔죠. 주차장은 넓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흩어진 카트들을 하나씩 모으며 또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얼 그렇게 찾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덩치가 컸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목에는 청소팀 팀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야, 신입. 그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예, 팀장님. 너 오늘 첫 출근이지? 근데 왜 혼자 설치고 다녀? 선배들한테 인사부터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일을 먼저 배우고 싶어서. 배우긴 뭘 배워? 팀장이 도연이의 어깨를 확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아들어?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팀장이라는 작자, 뭐가 저렇게 으스대는 걸까요? 평생 민원실에서 일하며 저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쥐면 남을 짓밟는 인간들이요. 팀장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을요. 그 속에는 분노도 굴욕도 아닌 오히려 냉정한 관찰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휴게실로 향했어요. 저도 슬쩍 따라 들어갔죠. 어차피 이 나이에 마트에 온 사람이 이상할 것도 없으니까요. 휴게실은 비좁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 전자레인지 2대가 전부였어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꺼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구석 한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또 그 수첩을 펼쳤어요. 뭔가를 적고 생각하고 또 적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외롭게 밥을 먹고 있다니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나서면 도연이의 일을 방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신입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주방팀 김소희라고 해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팀 이도연입니다. 혼자 드시네요. 같이 드실래요?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소희라는 여직원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도연이는 다시 수첩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수첩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 오후가 되자 도연이는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커다란 창고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식품, 생필품, 전자제품까지. 도연이는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또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증거를 찾듯이 박스마다 꼼꼼히 살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도연이가 멈췄습니다. 한 박스 앞에서요. 그는 천천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장이나요? 저는 궁금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대체 저 박스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도연이는 박스를 다시 닫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흥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아까 그 팀장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박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무슨, 왜 사진을 찍어? 아, 이건 제 기록용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려고요.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기록용? 웃기고 있네. 너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냐? 무슨 속셈이요?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위장 취업하는 놈들 많거든. 노조 만들려고 아니면 기업 스파이로.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의심받고 있다니요.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그저 성실히 일하려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휴대폰 좀 보자. 예. 휴대폰 내놔. 뭘 찍었나 확인해 봐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저기 젊은 친구 삼촌입니다. 첫 출근이라 걱정돼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팀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삼촌? 요즘 세상에 삼촌이 조카 첫 출근에 따라와요? 웃기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혹시 조카가 뭘 잘못했습니까? 팀장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즉, 재수없게. 신입, 너 앞으로 조심해. 나한테 찍히면 여기서 못 버텨.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이 사라지자 도연이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너 걱정돼서. 들키면 안 돼요. 알아. 그런데 도연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체 저 박스 안에 뭐가 있던 거야? 도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아버님. 제가 찾던 증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 산책 삼아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요.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52살 남편이 갑자기 부지런해진 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 박성훈. 저는 며칠 동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직장 내 권력자였어요. 청소팀을 쥐락펴락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 직원이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박성훈이 다가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박씨, 돈은 받으면서 왜 놀고 있어? 당장 일어나. 그 아주머니는 예수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힘겹게 일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아주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텐데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도연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도연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마트 근처 조그만 분식집에서요. 도연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저 팀장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도연이는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제 스승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스승님은 최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셨죠. 저는 그분 밑에서 석사 과정을 했어요. 스승님은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뭔지, 회계사의 사명이 뭔지 늘 강조하셨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스승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서 스승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스승님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그 수첩?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는 검은색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도연아, 이걸 끝내야 해. 내가 끝내줘. 그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회사 이름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크게 쓰인 글씨 하나. 한일마트 본점 마이너스 납품 비리 의심.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저 마트를 말하는 거구나. 네. 스승님이 외부 감사를 나가셨던 곳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스승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혹시 스승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온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까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위험해. 당장 그만둬. 아버님.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살면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안전한 길만 걸어왔어요. 하지만 스승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칠 수 없어요. 저는 도연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속에는 청년의 의기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50년을 살며 어느새 잃어버린 그 불꽃이요.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 나도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 세상 물정은 안다. 혼자서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알았지?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마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예를 들어 관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슬쩍 대화를 엿듣거나 납품 차량들이 언제 오는지 체크하거나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6시 마트 뒤편 하역장에서 트럭 한 대가 물건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식 납품 차량은 로고가 선명한데
이 트럭은 아무 표시도 없는 흰색 트럭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성훈 팀장이 직접 나와서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저는 재빨리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역장 와봐. 뭔가 이상해. 도연이가 도착했을 때 이미 트럭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들은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저겁니다, 아버님. 도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었던 것도 저런 상자들이었어요. 뭐가 문제인데? 납품서와 실제 물건이 다릅니다. 장부상으로는 어등급 식자재인데 실제로는 B등급이나 C등급이 들어와요. 그 차액을 누군가 챙기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손님들은 저품질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비싼 값에 사 먹는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건강을, 믿음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는 창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해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고 저는 손님인 척 매장을 배회했어요. 그때 박성훈 팀장이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도현. 도연이가 다가갔습니다. 예, 팀장님. 너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냐? 아침 일찍 오고 늦게까지 남아있고 혹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아닙니다. 그냥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 하는 겁니다. 박성훈이 도연이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야, 너 말이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면 쓸데없는 짓이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거든. 알아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창고 쪽은 가지 마. 거기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니까. 도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박성훈은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게 뭘까? 5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저는 규칙을 따르고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규칙 밖에서 일어나는 불의가 있었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마트의 생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오래된 사람과 신입, 팀장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도연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저는 휴게실 근처를 배회하며 도연이를 지켜봤어요. 그는 늘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반찬을 나누고 웃고 떠들었지만 도연이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휴게실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는 척 하면서요. 어머, 아저씨 자주 오시네요? 주방팀 김소희가 말을 걸었습니다. 전에 도연이에게 같이 밥 먹자고 했던 그 친절한 아가씨요. 아,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히읗히읗 그러세요? 근데 여기 새로운 청소 직원분, 저분 아세요? 저는 도연이를 슬쩍 봤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저분이 참 신기해요. 맨날 혼자 계시거든요. 말도 안 걸고 점심도 혼자 드시고 제가 한번 같이 먹자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격이 내성적인가 보죠.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뭐라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아마 너무 똑똑해 보여서 그런가. 팀장님이 학력 콤플렉스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이를 봤습니다. 그는 주먹밥 한 입을 먹고 수첩을 펼쳐서 뭔가를 적고 또 한 입을 먹었어요.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도연이는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오늘은 식품 코너 청소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슬쩍 따라갔죠. 도연이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진열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냉장식품 코너 앞에서요.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들이 새 스티커로 덮여 있는 거리요. 도연이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했어요. 날짜, 상품명, 진열 위치까지. 거기 뭐 하는 거야? 박성훈이었습니다. 또 나타난 겁니다. 도연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나는 네가 사진 찍는 거 봤는데? 아, 이건 뭐야? 또 기록용이야? 박성훈이 도연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수상한 놈이야.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실례지만 제가 부탁한 겁니다. 박성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지난번 그 삼촌? 네. 저희 조카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잘 못 읽거든요. 조카한테 상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겁니다. 박성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박성훈은 코웃음을 치며 도연이를 놓아줬습니다. 즉,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 여기는 마트야. 사진관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훈이 떠나자 도연이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나서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더 의심할 겁니다. 알아. 그런데 도연아, 아까 그 도시락.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는데 새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것도 비리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마트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번듯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저 마트에서 장 보지 말자. 왜? 거기가 제일 가깝잖아.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데 가자.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딸아이 지연이는 모르고 있을 텐데
혹시 도연이가 멀어진 걸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네, 아빠. 왜요? 아니, 그냥 요즘 도연이랑 잘 지내냐? 아빠, 왜 갑자기 도연이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 지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도연 오빠가 좀 바빠요. 자주 못 만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근데 지연아, 도연이를 믿어줘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 좋은 사람이야. 지금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뭘 아세요? 아빠가 좀 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비밀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먹고요. 다행히 심하진 않았지만 손님은 화가 나서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파는 거예요? 매니저가 황급히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포장지를 보니 유통기한은 멀쩡했어요. 새로 붙인 스티커 때문이죠. 매니저는 손님에게 환불해주고 조용히 무마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고 매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박성훈이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거리요. 그리고 잠시 후 직원 몇 명에게 뭔가 지시하는 걸 봤어요. 도연이도 봤을 겁니다. 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갔어요. 도연이는 오늘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람 앉는 자리인데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저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죠. 도연이는 저를 힐끔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야 해.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연이가 외롭지 않게 제가 항상 가까이에 있어주겠다고. 챕터 5. 의심의 시작. 도연이가 마트에서 일한 지 2달째였어요. 그동안 그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녹음, 문서.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저도 나름대로 도왔습니다. 납품 차량 번호판을 적고 이상한 시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매장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어요. 52살에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묘하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여직원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휴게실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했어요. 매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직원이 의심받았어요. 특히 청소팀 직원들이요. 박성훈 팀장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지갑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냐?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도연이를 쳐다봤어요. 박성훈이 비웃었습니다. 너 신입 주제에 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휴게실이면 CCTV 사각지대일 겁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CCTV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박성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CCTV를 내가 어떻게 봐? 매니저님께 부탁하면 되죠. 도연이는 직접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도연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결국 CCTV를 보여줬어요. 화면을 돌려보니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보아 마트 직원은 아니었어요. 외부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지? 도연이는 화면을 더 돌려봤습니다. 그 남자는 휴게실에서 나와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뒷문으로 나가기 직전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눴고 박성훈은 그를 그냥 보내줬어요. 도연이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 아시는 분인가요?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가게 하셨죠? 그게 직원인 줄 알았어. 도연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CCTV를 보면 저 남자가 30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갑이 사라진 시간과 일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군. 경찰에 연락하겠어. 박성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면 되죠. 아니, 이건 범죄예요. 신고해야죠. 박성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가져가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박성훈의 친척이었어요. 마트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팀장의 친척이 절도범이라니요. 박성훈은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도연이는 그 사이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박성훈이 없는 틈을 타서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어요. 가짜 납품서였습니다. 정식 납품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용이 다른 문서들이었어요. 이걸로 장부를 조작한 겁니다. 도연이는 그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두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성훈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도연이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성훈이 도연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는 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연이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뒤 조심해. 팀장이 따라가고 있어. 도연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박성훈도 슬쩍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죠. 편의점 안에서 박성훈이 도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이도현. 네, 팀장님. 너 말이야. 요즘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거 아냐? 무슨 말씀이신지. 지갑 사건도 그렇고, 내가 왜 그렇게 나서는 거야?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냐? 도연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의? 박성훈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과 돈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훈이 도연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야, 너 진짜 수상해.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조만간 들통날 거야. 들통날 게 없는데요. 그래, 두고 보자. 박성훈이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도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아, 괜찮아?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 사람 위험해.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의심하고 있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언제 폭로할 건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날 본사에서 정기 감사가 나와요. 그때 제가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저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도연이의 싸움이, 스승님의 한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박성훈이 먼저 움직이면 어떡하죠? 혹시 도연이가 다치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도연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음 주 월요일, 정기감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갔어요.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고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도연아, 뭐 하냐?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증거? 현장을 잡아야 해요. 불법 납품 현장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괜찮습니다. 제가 내부 정보를 입수했어요. 오늘 새벽 6시에 불법 납품 트럭이 온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소희 씨가 우연히 박성훈 팀장 전화 내용을 들었대요.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아,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아버님은 위험해요. 너도 위험하잖아. 같이 가자.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하역장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새벽 하역장은 고요했어요. 우리는 컨테이너 뒤에 숨었습니다. 6시 정각. 예고대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무표 트럭이었어요. 트럭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성훈이 나타났습니다. 왔어?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응. 오늘 물량이 좀 많아. 괜찮아. 어차피 내일 감사 나오면 다 치워야 하니까. 남자들은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도연이는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상자들을 내리던 중 박성훈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이번 달 건수가 많았어. 보너스야. 박성훈이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다음에도 잘 부탁해. 도연이는 그 장면을 모두 찍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상자들을 다 내리자 남자들은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박성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안에서 박성우는 상자들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가짜 납품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도연이는 그 모습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도연이가 속삭였습니다. 가죠. 우리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기 누구야? 박성훈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도연이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이도현? 그리고 그 삼촌? 너희 지금 뭐 한 거야? 설마 찍은 거 아니지? 도연이는 스마트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휴대폰 내놔. 박성훈이 도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연이를 막아섰어요. 이 양반이 뭐 하는 짓이야? 박성훈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52살 몸이 버티기에는 힘이 너무 셌습니다. 아버님, 도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사이 박성우는 창고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는 갇혀버렸어요. 거기 꼼짝 마. 경찰 부를 거야. 박성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연아, 어떡하지? 도연이는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영상을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갇혀 있잖아. 곧 직원들이 출근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다니. 우리는 창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둡고 추웠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였으니까요. 도연아? 네, 아버님.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52살까지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도연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아버님.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스승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일 기뻐요.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왜 잠겨 있지? 직원들이 출근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와 다른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봤어요.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성훈 팀장이 우리를 가뒀습니다. 빨리 매니저님을 불러주세요. 직원들이 황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박성훈이 불법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둔 겁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입니까? 도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자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본사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불러야겠어요. 박성우는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도연이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성훈이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본사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이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첩, 사진, 영상, 문서까지. 감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제가 2달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전직 회계감사관이고 최진우 교수의 제자입니다. 다음 날 마트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대거 투입되었고 본사 조사팀이 창고를 샅샅이 뒤졌어요. 언론사들도 몰려왔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어요.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매장 한편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이는 경찰과 감사팀에게 진술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 지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뉴스 봤어요. 지연아, 도연 오빠가 여기서 일했다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딸을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도연이가 부탁했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스승님의 죽음, 수첩, 위장 취업, 그리고 지난 2달간의 일들을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가 아니었어. 나도 함께 했어. 아빠도요? 응. 나도 늙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도 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사과했어요.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밝혀낸 이도연 씨는 정의감으로 위장 취업을 감행했습니다. 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비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제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수첩 한 권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스승님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하셨나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회계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저는 객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청년이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성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함께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잡혔습니다. 납품업자, 회계 담당자, 심지어 본사 임원 한 명까지. 마트는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사와 개편이 필요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도연이, 지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스승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도연이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교수님, 해냈습니다. 교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절했습니다. 평생 뵌 적 없는 분이지만 존경심이 들었어요. 교수님, 좋은 제자를 두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아닙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목숨보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도연이 팔을 꼈습니다. 오빠, 다시는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마요. 약속할게. 우리 셋은 봄볕 아래를 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에게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도연이는 포상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장학금으로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언론은 도연이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담담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햇살이 더 따뜻해지고 가로수 잎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트에 가지 않아요. 그냥 공원을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늘 무기력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예요? 당신 52밖에 안 됐어요. 52. 아직 젊은 나이죠. 저는 그동안 너무 늙은 척 했던 것 같아요. 명예퇴직 후 할 일이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도연이와 지연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거든요. 아, 물론 정식 결혼식은 아니에요. 약혼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결혼식이나 다름없어요.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대학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까지요. 소희도 왔더군요.
그 친절했던 주방팀 아가씨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소희 씨, 잘 지냈어요? 네, 저 이제 정규직 됐어요. 회사가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다행이네요. 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도 좋아지고 팀장들도 친절해졌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도연이의 싸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와 지연이가 단상 위에 섰어요. 두 사람 모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인어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계셨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식이 끝나고 우리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연이의 선배 교수들도 왔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이시죠? 저는 도연이 대학 동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도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장인어른과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겸손하시네요. 도연 씨가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라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사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도연이한테서요. 무엇을요? 용기요. 52살이 돼서 처음으로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비겁해지잖아요. 위험한 일은 피하고 편한 것만 찾게 되고. 그런데 도연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배울 게 많다고요. 파티가 끝나고 저는 도연이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아버님.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즐거워요.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요. 그 수첩은? 도연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스승님께 받은 그 낡은 수첩이요. 여전히 가지고 다녀요. 이게 저한테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스승님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글씨들. 도연아, 스승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돼요. 저는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해. 예. 무슨 일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아.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그리고 도연아. 네, 아버님.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내가 겪은 것처럼 위험한 일은 이제 하지 말고. 도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려요. 이제는 평범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 요즘 뭔가 계획하는 거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역시 오래 산 부부는 숨길 수가 없네요. 응,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민원 상담 봉사를 해볼까 해. 내가 30년 넘게 민원실에서 일했잖아.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그거 잘할 거예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보, 솔직히 말해줄래요? 뭔데? 지난 2달 동안 당신 어디 다녔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치곤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 거짓말 서툴러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미안해. 말 못했어. 괜찮아요. 도연이 돕는 거였죠? 뉴스 보고 다 알았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믿어줘서. 당신이 뭐라든 믿어요. 당신은 평생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이 편안하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쉰둘이 돼서야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저는 평생 공무원 장세훈으로만 살았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시키는 일을 하고 안전한 길만 걸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를 만나고 그의 싸움에 함께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삶은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요. 용기를 내서 불의에 맞서는 것, 누군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도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마트 앞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차림이었고 도연이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참 잘했어. 며칠 후 저는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봉사 신청을 했어요. 민원 상담 봉사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장세훈 씨? 여기서 일하셨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와, 봉사 신청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민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경력이 30년이신데요. 최고의 상담사세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일이라는 게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울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저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데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밀린 월급을 안 줘요.
사장이 자꾸 다음 달에 준다고만 하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증거를 모으는 방법, 법률 구조를 받는 방법까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천만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얼굴이 환해졌네요. 응, 나 이 일 계속할 거야. 아내가 웃으며 밥을 퍼줬습니다. 그래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식사 후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지연이도 잘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있잖아, 도연아. 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맙다. 도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잘했지? 네, 정말 잘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여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진실은 늘 바닥에서 시작된다. 도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실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닥에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의 손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할머니의 눈물에,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청년의 용기에 있습니다. 저는 쉰둘이 되어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마트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간판도 바뀌었더군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소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소희 씨, 잘 지냈어요? 네, 여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랐어요. 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아저씨는 요즘 뭐 하세요? 나 봉사활동에 주민센터에서 민원 상담. 와, 멋지시다.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무슨 그런 큰 말을.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는 초여름 바람이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쉰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기대하며 눈을 뜹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도연이가 저에게 준 건 단순히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의미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장미 심어요. 올해는 꼭 피울 거예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아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흙의 촉감이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그럼요.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행복해요. 고마워. 평생. 무슨 감작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고맙더라고. 우리는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작은 묘목이었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52의 나이의 말이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시작이라고 믿는다. 진짜 내가 되는 시작. 도연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깨워줬다. 그리고 보여줬다. 정의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 것입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진실을 믿으며 작은 용기를 내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52의 장세훈이 이제 막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진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별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